2부에서는 ESG 투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투자 부문인데요. ESG 투자의 시초는 종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760년 감리교의 존 웨슬리라는 설교자가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에서 이익 추구가 가져야 할 종교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이 부분에서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생명을 희생해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건강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능한 많이 주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벌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많이 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익을 위해서는 생명과 건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윤리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후에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 영국과 미국 감리교들이 기독교 신앙에 반대를 한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술, 도박, 담배와 관련된 산업들이 종교에서 보면 죄악산업이잖아요. 이런 주식을 묶어서 신스탁이라고 하고 이런 주식들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ESG 투자 전략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책임 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밀림을 없앨 목적이라며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투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무기를 생산한 기업 중에 한 곳이 다우케미컬이라는 회사이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 팩스월드 펀드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는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분리 정책이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에 의해서 1948년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로 다시 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이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당시 주요 입법된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인종끼리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요. 주민등록에는 인종을 구분하여 백인인지 흑인인지 등을 그룹별로 규정화합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인종별로 다른 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1977년 미국의 목회자이자 제너럴 모터스의 임원이었던 레온 설리번 목사가 설리번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의 제너럴 모터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을 고용하는 가장 큰 고용주였는데요. 설리번 원칙에서 식사 혹은 작업시설에 인종을 분리할 수 없고 모든 직원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고용해야 한다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즉,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자국 수준의 엄격한 환경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는 행동규범이었고 이 원칙 이후에 1980년 이후에는 투자 철회 캠페인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자하는 대규모 기관들이 투자를 철회하게 됩니다. 윤리투자에서 종교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사회책임 투자로 넘어오면서 사회 이슈로 관점이 이동하고 있고요. 규모 면에서 조금씩 커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 투자입니다. 사회 책임 투자에서 책임 투자로 넘어오면서 주류 투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 ESG 개념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주도로 금융기관을 위한 책임투자 원칙 이니셔티브인 UN PRI가 설립됩니다. ESG를 투자에 어떻게 통합시킬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책임투자라는 용어 대신 책임투자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책임투자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메인스트림화되고 연기금에서 주도적으로 투자할 때 이제 ESG를 고려하게 됩니다.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죄악주를 배제하는 전략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100개 정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죄악주를 빼고 나면 투자할 수 있는 영역, 즉 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연기금들이 주도적으로 책임투자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운용사들도 서명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결과 책임투자에 서명한 기관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단순히 수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 개발 및 특정 펀드가 아닌 전사적으로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회사가 서명했을 당시만 해도 전 세계 1,300개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운용사들이 서명을 했고요.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들과 저희처럼 투자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서명하고 원칙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매년 어떻게 ESG를 반영하고 있는지 트랜스페런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UNPRI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책임 투자, 즉 ESG 투자를 잘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용사별로 선택하셔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으로 책임투자 6대 원칙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한다. 2.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4.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PRI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6.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공개한다. 1부에서 블랙락에 대한 CEO 레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블랙락도 책임투자를 하고 있고 UNPRI에 서명하여 홈페이지를 가시면 매년 발간된 트랜스페런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O 레터에서 투자 대상 기업에게 TCFD 그리고 SASB를 공시해라 라고 요구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책임투자 원칙 3번에 그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려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운용사 그리고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돈을 맡긴 것이고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탁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이고 한국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게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보면 책임 투자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원칙 3을 보시면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를 또 따로 찾아보게 되면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투자 원칙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업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대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주주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수탁자 책임 이행이 되는 거고 책임투자에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부릅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렇다 보니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ESG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주주활동을 하다 보니 ESG 투자가 자연스럽게 펀드단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군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에서는 국민연금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연기금이 GPIF인데요. 운용사에게 위탁을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게 했고 참여한 기관들은 모두 UNPRI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요. 일본처럼 위탁 운용사에게 UNPRI를 따로 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책임 투자 유형으로 위탁을 늘리는 등 동반하여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책임 투자를 운용하는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가능 투자를 글로벌 표준으로 보급하기 위해 GSIA가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책임 투자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에 2020년 기준의 자료가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2018년 기준으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책임 투자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의 국민연금격이 GPIF가 상당히 큰 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전부 위탁, 즉 맡겨서 운용을 하는데요. 전제 조건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을 해야 되고 UNPRI에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왜 서명하지 않았는지 부연 설명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용사가 서명을 했고 책임 투자의 규모가 거의 없었다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책임 투자로만 보면 시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훨씬 더 앞서서 투자했지만 규모면으로 볼 때 일본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면 더 이상 책임 투자는 주식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채권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주식에서만 책임 투자를 하다가 채권으로 점점 확장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인데요. 앞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과 인게이지먼트 전략은 이미 한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전략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제 전략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담배, 무기 제조, 술 관련된 산업들을 배제합니다. 또 최근 탈석탄을 선언한 기관들이 많이 있죠. 이것처럼 석탄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우리가 투자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스크리닝에는 이런 부분 말고도 최하위 등급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등 운용사들만의 기준에 맞춰서 배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ESG 통합 전략은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전략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비재무적인 부분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더 주목을 받는 것이 아까 TCFD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재무적 관점에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된 자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ESG 통합으로의 방법이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게이지먼트는 아까 스튜어드십 코드를 설명드릴 때 ESG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업과 대화를 한다든지 서명을 보낸다거나 주주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주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SG 투자에서도 인게이지먼트 전략은 맨 처음 설명드렸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기업 기억하시죠? 그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주기적으로 기업에게 레터를 보내고요. 글로벌 기준은 이렇게 깐깐한데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또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몇 년에 걸쳐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가 개선이 되면 투자를 계속한다거나 지분을 늘려갈 수 있고요. 몇 년 동안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제 전략을 너무 강하게 적용하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즉 풀이 너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지티브 전략은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점수 혹은 좋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이 방식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좋지 않은 등급들을 배제한다면 이 전략은 반대로 잘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투자 운용사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아모니 자산운용의 ESG 투자 방법입니다. 이 사례 역시 UNPRI에 있는 트랜스페런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확인된 내용인데요. 이 기관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특업 전략을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 9개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ESG 평가사들의 평가 결과에만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 내 전문가를 70명 이상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평가체계, ESG 평가체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등급의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해 보면 인게이지먼트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외 운용사의 경우 9개의 데이터사를 쓴다고 했는데 ESG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즉 등급 및 점수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글로벌로는 MSCI, 서스테널리틱스, 트루밸류랩스, 데피니티브 등등이 있고요. 국내는 저희 지속가능발전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습니다. 국내의 평가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이 부분은 평가 모형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ESG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는 2001년 삼성투신운용에서 출시한 삼성에코펀드가 국내 책임투자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장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SRI 펀드를 설정하면서 여러 민간 자산운용사에서 관련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이제 펀드를 설정하게 되면 위탁운용사로 여러 운용사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위탁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펀드를 운용했던 경험이 있어야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SRI 펀드를 만드는 것이죠. 연금에서 이 책임투자 펀드의 규모를 점점 나갔었고 1년에 2번씩 위탁운용사들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등 비슷한 형태로 이제 책임투자 펀드를 운영하게 되지만 규모면으로 볼 때 국민연금이 상당히 압도적인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규모가 한국 책임투자, 즉 ESG 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통해서 국내 ESG 투자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이 어떻게 책임투자, 즉 ESG 투자를 해왔는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수탁자 책임활동, 즉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튜어드십 코드 기억하시지요? 수탁자로서의 책임활동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관리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ESG 투자활동의 영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펀드를 시작하게 되고 2009년에 책임투자 원칙, 즉 UNPRI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트랜스페런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즉, 위탁운용뿐만 아니라 직접 운용에서도 ESG를 고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는 ESG 컨트로버셜 이슈 평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컨트로버셜이란 의미가 논란이 많은 이란 뜻인데요. ESG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평가는 보통 기업에서 공시하고 있는 오픈된 데이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슈들이 발생하지요. 근로자들이 파업을 진행한다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갑질 이슈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는 공시된 자료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 비재무적인 사건들이고 재무적인 부분만큼이나 기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이고 국내외 평가 방법론에서도 이 컨트로버시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위탁운용뿐만 아니라 직접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2019년도에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지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전 자산군으로 ESG 투자를 점점 확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하는 펀드는 보통 가치투자형, 배당형, 책임투자형 등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책임투자형에서만 ESG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펀드, 채권에서도 ESG를 고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규모를 한번 볼게요. 2017년 기준으로 ESG 투자와 관련된 공모펀드들을 다 합치면 약 4,800억 원 정도라면 국민연금은 6.8조, 그리고 다른 연기금들은 1,000억 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 국민연금 위탁운용이 조금 줄다가 2019년도에 다시 증가합니다. 직접 운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 연차보고서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2020년 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을 합쳐서 2018년에는 26.8조였는데 지금은 100조가 넘습니다. 자,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전자산분으로 확대를 하면 기존의 책임투자 유형으로만 위탁 운용을 준비하던 운용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펀드들도 점점 ESG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연기금들도 점차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연기금의 ESG 전략도 네거티브 스크리닝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ESG 통합 전략, 인게이지먼트 등등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대화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의 한 축이 ESG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운용업계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을 통해 ESG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미루고 평가 방법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문디 자산운용의 사례를 말씀드릴 때 9개사의 ESG 평가사의 데이터를 이용하되 자체적으로 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좋은 등급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 역시 자사의 ESG 평가 모형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어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평가 모형, 그리고 해외 ESG 프로바이더들의 평가 모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ESG 평가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총점과 등급이 있고 그 점수를 이루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영역의 점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이루는 하단의 이슈들의 점수가 있지요. 그 이슈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평가 지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13가지 이슈와 52가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환경의 기후변화 이슈가 있고 이 이슈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로는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이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떠한지, 에너지 소비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계적으로 평가 모형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가중치, 즉 비중들을 결정하게 되면 점수가 만들어지고 등급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AA부터 D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최하위 등급을 배제하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등급을 고려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 평가 모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니티브, 과거의 톰슨 로이터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ESG 평가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보시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총점 혹은 등급이 있고 각각의 ESG 점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단에는 하부 지표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10개의 카테고리, 또 그 카테고리를 이루는 178개의 세부 지표들, 인디케이터가 있는 것이고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지배구조가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이렇듯 로컬과 해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다가 이제 컨트로버시 스코어를 도입해서 기존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결합한 최종 스코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컨트로버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ESG 사건 사고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후에 많은 평가 기관들이 이같이 ESG 컨트로버시, 즉 사건 사고를 반영하는 방법론으로 변경하기 시작했고, 저희 지속가능 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ESG 데이터 사업자들도 평가 결과에 ESG 사건 사고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민연금에서도 컨트로버시를 별도로 평가하긴 하지만 아직 평가 체계에서는 합산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사건 사고가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고 많은 평가사에서 평가에 같이 반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SG 평가 방법론에 대해 레피니티브의 방법론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 이후 관심이 생기시면 ESG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어 평가 방법론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평가 방법론을 공개하고 있어서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보통 유료이기 때문에 등급을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많은 종목들에 대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가 방법론도 공부해보고 ESG를 보려 해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또 나는 ESG 등급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지표들을 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표만 고려해서 투자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증권 앱 들어가시면 비재무적인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 데이터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몇 가지 지표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레피니티브 방법론에서 ESG 사건 사고를 최종 점수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ESG 사건 사고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ESG 사건 사고들의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내 배출가스 눈속임으로 대규모 리콜 명령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 대수 1위를 기록한 폭스바겐.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네, 미국 환경보호청인 EPA는 지난 18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눈속임했다며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승용차 48만 2천 대인데요. 2009년에서 2015년에 생산된 골프 제타 비틀과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생산된 파사트, 또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생산된 아우디 A3입니다. 네, 미 환경보호청이 밝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환경오염물질인 산화질소 배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차량 정기검사 때는 이 장치가 가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최대 40배까지 유해물질인 산화질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은 혐의를 인정해 이들 디젤타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건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입니다. 2015년 9월에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데요.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가 발생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통해 주행 시험할 때만 저감 장치를 작동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같은 그룹 산하의 아우디까지 조작이 일어났고 2016년도에 14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매출은 2,110억 정도로 폭스바겐 1년 매출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브랜드, 실적뿐만 아니라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합의된 금액만 저 정도였고 각국에서 집단 소송이 일어났고 인증 취소, 판매 중단이 일어나게 되지요. 주가도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한항공에서 ESG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물컵을 바닥으로 던져 물이 튄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차녀로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를 맡고 있는 35살 조현민 씨가 광고 회사에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지난달 조 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글이 돌았습니다. 당시 조 전무는 광고 팀장이 대한항공 새 광고와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땅콩회항 갑질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고 2018년 물컵 갑질이 다시 일어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마카다미아 땅콩을 봉지째 내온 승무원에게 화를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무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유턴하게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하지요. 사상 초유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갑질은 계속되는데요. 2018년 4월 조현아 동생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는 음료가 든 컵을 대행사 직원에게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당일 6.5%의 주가가 하락하고 시총 2,080억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지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0시쯤 뉴욕 JFK 공항에서였습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 여승무원의 땅콩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다며 총 책임자인 사무장을 불러 질책을 했는데요. 때문에 비행기는 탑승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지난 8일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그날 저녁 대한항공 이름으로 사과문이 발표됐는데요. 조 전 부사장의 진정한 사과 없이 사무장에게 이 잘못의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해당 승무원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객실을 담당하는 총괄 부사장으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ESG 사건 사고들은 사업보고서를 비롯한 공시된 자료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이지만 이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기사만 14,000여 건이 나오는데요.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요약하고 점수화하는 과정을 사람이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점 AI를 활용해서 수집하고 리스크를 측정해서 투자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투자자들은 이런 ESG 사건 사고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볼게요. 국내 최대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아연 생산 공장이죠.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해오다 적발돼서 담당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얼마 전에 낙동강의 중금속 폐수를 방류하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굴뚝은 84개. 석포제련소는 이 굴뚝 모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 1종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오염물질 담당 임원인 58살 한모 상무가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측정치 조작. 대기 오염물질 측정을 위탁한 업체 2곳과 짜고 배출량 측정치를 허용치 이내로 낮춰 조작해오다 적발된 겁니다.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측정한 4,300건 가운데 40%인 1,800여 건이 허위였습니다. 이 가운데 1,000건은 아예 측정도 않고 배출량을 지원해 기록했고 나머지는 측정한 배출량을 낮게 바꿨습니다. 측정업체 대표까지 구속한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이 같은 조작에 제련소 경영진 윗선이 개입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지난 3년간 허용치 이상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는 소식에 환경단체들은 검찰 차원의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대기 배출 시설을 성적을 조작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실수를 넘어서서 아예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러한 민낯이 드러났는데 영풍 측은 해당 임원을 보직 해임하고 문제가 된 배출 시설의 측정 과정 전반을 개선하겠다면서도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부인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작년엔 중금속 폐수 유출로 조업 정지 20일, 올해는 추가로 120일 처분이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제련소 인근 주민 700여 명의 소변과 혈액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 농도는 국민 평균의 3.5배, 납은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풍의 사례입니다. 영풍의 계열사로 영풍문고 많이 가보셨지요? 영풍그룹은 아연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영풍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건이 종종 일어나게 되고요.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 화학물질 및 오염 사고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사건의 수도 점점 늘어나지요. 2018년 이후에는 약 300건 가까이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업 정지를 당하고 폐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하이미의 법칙을 아시나요? 한 번의 사망 혹은 중상의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300번 이상의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법칙인데요. 하이미의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풍의 사례에서도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큰 사건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일어난 기사 수, 즉 재발 가능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각한 정도, 즉 심각성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5점이 가장 위험한 리스크 단계인데 처음에는 1.7 정도의 보통 수준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4.4 정도의 높은 단계를 볼 수 있고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기업 가치도 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건을 볼 때 심각성을 판단하고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여 투자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주가와의 연관성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ESG를 기반한 펀드들은 수익률이 좋을지 궁금하시죠? ESG 투자와 수익률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2015년도에 MSCI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MSCI 월드 인덱스보다 ESG 전략을 사용했을 때 각각 아웃퍼폼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전략은 두 가지였어요. ESG 틸트 전략을 써서 ESG 성과가 좋은 종목에 더 가중을 주는 방식을 이제 썼었고 두 번째로는 ESG 모멘텀이라고 해서 비재무 성과가 좋아진 종목들에 투자를 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아웃퍼폼 했지만 그 중에서도 모멘텀 전략이 더 성과가 좋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논문들이 성과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상당히 다른 의견들로 분석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후에 발간된 ESG 지표와 기업의 재무성과 지표 간 관계를 분석한 2200건의 연구 논문에 대한 메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약 90%가 ESG와 재무적 성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 또는 중립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ESG 투자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ESG가 좋은 기업이 훨씬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ESG 데이터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수준을 높여가고 있고 기업에서 부수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핵심 비즈니스로 ESG를 반영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장을 했지요. 한편 ESG 데이터 평가사들도 리서치 회사들이 많았다면 저희 같은 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리스크를 식별할 때 AI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인식하고 바로바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ESG 투자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이었죠.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및 제거량을 일치시켜서 순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고 국내 산업 및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하겠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배출을 줄이고 탈석탄을 선언하고 TCFD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 밖에도 올해 1월에는 금융위원회가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여기에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화 확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라는 건 뭘까요? 네, ESG 공시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를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라는 건데요. 작은 기업까지 갑자기 공시를 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부터 먼저 의무 공시를 합니다. 그럼 2조 원 밑에 있는 기업들은 몇 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렇게 공시하면 되는구나 파악할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자산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둬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아마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유사한 형태로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은 좋든 싫든 ESG에 대한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의 ESG 경영활동과 지속가능 금융을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업들 동향을 보면 탈석탄을 선언하고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ESG 관련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이라면 점점 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락이 레터를 보낸 것처럼 해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여하고 있거나 책임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ESG 성과에 대한 개선, TCFD 공시, 그리고 추후 K 텍소노미가 완성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겠지요. 한편 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대출을 받는다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ESG 투자가 주식에서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 연계대출이란 부분이고 그린본드, 소셜본드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ESG를 고려한 채권 발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지속가능 금융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국내에서는 일부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더 금융이란 부분에서는 ESG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ESG 투자부터 시작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국내외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국내 정책까지 왔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하단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소의 홍정민이었습니다.